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어느 날, 사람들은 각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저 남자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자세히 보니 꽤 잘생겼네요. 근데 진짜 저렇게 계속 핸드폰만 보다간 목이 부러질 지경이겠어요. 정신이 팔려서 그만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고 말았네요. 남자는 욕을 한 바가지 먹었고 착한 아이처럼 사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남자의 지루하고 평범한 삶이죠. 하지만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고 속으로 불평하는 동안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주변을 뒤흔들었고 모두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쾅!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노란 번개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떨어져 많은 사람이 감전사했고 모두 극심한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폭발의 차들은 종이비행기처럼 날아다녔죠.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 번개가 아니었어요. 소형 운석에 가까웠죠.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도망쳤습니다. 스포하자면 진짜 목숨이 달린 일이었죠. 이상한 사건으로 시작된 일은 도시 전체를 덮친 번개 대재앙이 되었습니다. 번개 하나가 일으키는 파괴력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걸 만배로 곱해보세요. 주인공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수천 명 중 한 명이었죠. 근처 소녀도 탈출하려 했고 그는 마침내 쓸모있는 일을 할 기회라 여겼죠. 그는 안전한 곳으로 따라오라 소리쳤으나 알고 보니 그녀가 더 운이 좋았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그녀를 도왔고 더는 목숨 걸고 뛸 필요가 없었죠. 사실 다시는 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트라우마와 엄청난 공포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바로 앞에서 거대한 트럭이 그를 이 세계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치여 곤죽이 되기 직전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하얀 섬광에 눈이 멀었고 포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번개가 밤으로 변해버린 완전히 다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트럭군 충격으로 몽롱하게 깨어났지만 금세 다른 곳에 관심이 쏠렸죠. 대체 여긴 어디지? 고개를 들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의 새들은 공포게임 속 괴물 같았고 달은 두 개나 떠 있었죠. 그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깨달음은 도시의 번개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손발뿐만 아니라 온몸이 꽁꽁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은 지구가 아니라는 것. 주변을 둘러싼 괴물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왜 벌거벗었는지 자문합니다. 잠시 후 청년은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몸을 일으켜 세우고 곧 거대한 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늑대 무리에게 공격당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한 의사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합니다. 그는 깨어나 보니 달 2개와 괴물숲이 있는 행성에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무언가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곰이 쓰러지던 과거가 스쳐 지나가고 늑대들이 곰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보던 주인공은 절망에 빠졌죠. 그때 하얀 늑대 한 마리가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뒤에 있는 존재를 알아차리자마자 멈추지 않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순간 시스템이 그의 체력이 1레벨로 상승했음을 알립니다. 이 모든 상황에 혼란스러운 주인공은 돌부리에 걸려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결국 절벽에서 추락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운 좋게 덤불을 붙잡아 목숨을 건지고 아까 들렸던 소리가 대체 뭐였는지 궁금해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눈앞의 열매에 깜짝 놀랍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죠. 하지만 옆을 흘끗 보니 개미떼가 그 열매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덤불 속에서 소리가 들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생명체가 그를 주시합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뱀이 소년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거대한 개구리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이 모든 걸 본 청년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정말 미친 곳이었지만 어쩌면 미친 건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이곳에 온 지 67일째 되는 날입니다. 더욱이 아까 그 늑대 무리는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소녀는 언제든 놈들에게 당할까봐 두려워하죠. 게다가 숲에는 늑대보다 훨씬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만 합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그가 이곳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위를 올려다보다 거대한 바나나를 발견하고는 그 큰 바나나를 따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이 힘이 1레벨로 올랐음을 알리고 소년이 이미 몸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로 주인공은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끼 늑대 한 마리가 기어코 그를 쫓아다닙니다. 녀석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익숙해진 거죠. 그때 소년 등 뒤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거대한 고릴라가 돌진하는 걸 마주치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다음엔 운이 더 좋길 바란다며 붙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공격을 피합니다. 결국 고릴라가 땅에 떨어지지만 늑대를 향하던 터라 늑대와 부딪힙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인공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고릴라가 다시 일어나 다친 것으로 보이는 늑대를 보며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미 고릴라를 향해 나아가 눈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고릴라는 소년을 던져버리고 그는 나무에 부딪힙니다. 그러자 괴물은 재빨리 그에게 다시 돌진합니다. 화가 난 청년은 자신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의사가 주인공에게 그 모든 일을 진짜 했는지 묻습니다. 소년은 영역 다툼에서 계속 도망칠 수 없으며 그래봐야 해결되는 건 없을 거라고 답했어요. 어딜 가든 항상 주인은 있을 테니까요. 장면이 바뀌어 주인공이 고릴라에게 공격당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늑대가 나타나 청년을 보호합니다. 소년이 의식을 잃은 사이 늑대 무리가 고릴라를 공격합니다. 정말 죽을 줄 알았지만 늑대들은 의식을 잃은 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새끼 늑대를 구했기에 그랬을 겁니다. 그 새끼는 붉은 늑대무리 우두머리 늑대왕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 시간이 흐르고 늑대들은 그 장소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서는 주인공도 늑대들과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옆을 흘깃보니 친구가 지쳐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들어올려 등에 업고 계속 나아갑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서 소년이 이곳에 머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무리들은 소년을 완전히 받아들인 듯 보였죠. 소년이 표류한 지 3년이 지났고 등반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숲에 갇혀 있었고 사실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떠한 문명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늑대 가족의 일원이 되어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영역 다툼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표류한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행성에는 자신만이 유일한 인간이라 여겼죠. 생존을 위한 싸움 속에 그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료를 잃었죠. 날짜도 잊어버려 자신이 얼마나 표류했는지 수백 년이 흐른 듯한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늑대들의 왕이 되고 나서 500년이나 흘렀는데도 문명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지구로 돌아왔는지 알고 싶어 했죠. 소년은 달의 언덕 때문에 고릴라와 전쟁을 시작했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전투가 벌어졌고 주인공 또한 그 한가운데서 고릴라에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순간이동을 한 후 눈을 떠보니 그는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한편 한 여성이 무전을 분석하며 차원 에너지가 측정 불가 수준이라며 뭔가 아주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남자가 포털 관리팀에 좌표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여성은 그의 요청대로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포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두가 그 지역에서 도망치기 시작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충격으로 모두 땅에 쓰러집니다. 정말로 포털이 열리자 놀란 다른 남자는 죽고 싶지 않다며 절박해하고 다른 여자는 도망칠 시간을 벌겠다며 이미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남자는 본부에 그곳으로 긴급 지원군을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그 순간 포털은 여자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나가라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포털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드러나자 여자는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포털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여자는 주인공에게 다가가고 다른 남자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타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자는 아까 그 힘이 무엇인지 의아해하며 고레벨 던전 몬스터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압박감이었다 말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해결되었고 그 소년은 귀환자이니 즉시 구급차를 부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박사가 등장해 소년에게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증언과 검진 결과는 각성자 중앙사무소에 공유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해 보였고 며칠 내 퇴원할 예정입니다. 얼마 후 소년은 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1000년 만에 문명인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박사는 그가 매우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줬으니 오히려 자신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방을 나섭니다. 그는 소년이 흥미로운 환자였고 그의 생생한 이야기는 훌륭한 소설가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며 걷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각성자 중앙사무소로 바뀝니다. 한 여자가 정보가 정확한 게 맞냐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뭐가 문제냐고 묻습니다. 여는 카드에 그가 F등급으로 나왔다고 답합니다. 남자는 그가 희귀한 F등급 환자라며 2등급만 됐어도 정부 장애 수당을 받았을 텐데 아쉽다고 설명합니다. 여자는 주인공의 카드를 유심히 살피며 F등급은 일반인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가 어떻게 포털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이게 실수가 아닌지 재차 확인합니다. 남자는 운 좋게 빠져나온 거고 우연히 귀환석을 발견한 거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방금 박사 보고서를 받았다며 읽어보겠냐고 묻습니다. 여자는 F등급 귀환자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장애라는 정보를 읽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는 마치 늑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인공의 표정을 떠올리며 그것이 착각이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는 박 씨라는 귀환자의 서류가 맞는지 물어봅니다. 남자는 F등급이라도 귀환자는 그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하며 확인해줍니다. 그러자 여자는 자기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대답합니다. 다른 세상에서 1000년을 보낸 후 지구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는 언제라도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나 식사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음식을 건네고 배고팠던 소녀는 바로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다른 여자가 나타나 주인공이 남다른 모습으로 식사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때 박 씨는 옆에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이고 각성자 중앙사무소 소속임이 밝혀집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박은 그 향기가 금발 인물에게서 났던 것이고 그래서 익숙했던 거라고 말합니다. 박은 그녀가 돌아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라 말하며 포털에서 나왔을 때 포식자 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감각 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은 아주 맛있었다며 각성자 중앙사무소는 뭐하는 곳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왜 반말을 하냐고 묻습니다. 박은 1000년이 넘게 살았다고 대답하지만 여자는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각성자 중앙사무소는 귀환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기관이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귀환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니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읽어보라고 합니다. 일단 박은 한숨과 함께 정보 공유에 동의합니다. 잠시 후 박은 펜을 들고 오랜만에 보는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100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이런 도구를 쓰고 있다니 놀랍다고요. 그리고 잠시 후 박은 서류에 서명합니다. 주인공을 바라보며 최 씨는 그저 바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다시 주인공을 불러 세웠죠. 그녀는 주인공에게 그곳에서 그림을 배웠는지 묻습니다. 이에 주인공은 이미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고 답합니다. 최 씨는 마법이나 무술 같은 다른 건 안 배웠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숲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해야 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살아남기 위해 10년 동안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뿐이라며 포털을 넘나드는 진정한 귀환자가 되려면 몬스터를 죽이고 차원의 힘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위험한 차원에서 살아남았음에도 운 좋게 포털을 넘어 귀환석을 찾았을 뿐이라고 언급합니다. 박은 거기에 1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최 씨는 짜증스럽게 10년이지 1000년이 아니라며 착각한 거라고 합니다. 최 씨는 그에게 정보 확인을 요청합니다. 기록에는 그가 2015년 사라져 2025년 포털로 돌아왔다고 나옵니다. 자료를 본 주인공은 그 사실에 놀라 깨닫고 최 박사는 그에게 각성자 신분증을 다시 건네줍니다. 최 박사는 돌아서며 주인공이 끼친 손해 때문에 비용 일부가 공제될 것이니 문의해보라고 말합니다. 회복되는 대로 바로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잠시 후 최 박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가족이 아직 살아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과거 그는 지구에 돌아가도 친구들과 가족이 죽었으리라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이제 막 돌아온 그였지만 그는 1000년 동안 함께했던 숲속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그건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박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날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준호가 살아있어 모든 걸 잃진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박은 병원을 나서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의사가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묻자 주인공은 동생이 살아있다며 의사에게 동생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의사는 주인공이 아직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망설입니다. 참다 못한 주인공은 의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대꾸합니다. 바로 그때 의사가 무언가 의미심장한 손짓을 합니다. 그러고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하죠. 잠시 후 박은 이미 차에 타서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의사는 계속 연락하자고 답합니다. 떠나기 전 그는 운전사에게 아직 회복 중인 박을 안전하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차가 멀어지자 여자는 의사가 박의 병원비를 전부 지불하고 옷과 운전사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X등급 귀환자는 중앙사무소에서 방치하는데 왜 박에게 모든 걸 해주냐고 묻죠.
의사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었고 게다가 문고리도 가능한 한 빨리 고쳐야 했다고 대답합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박이 서둘러 문을 열던 순간 문고리가 박살났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후 의사는 사무실에서 문고리가 또 부서진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이레귤러의 냄새를 오랜만에 맡았다 말합니다. 한편 박은 택시에 있습니다. 뉴스가 보도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해당 지역의 비보호 필드에서 몬스터들이 탈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작은 포털 계산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고 몬스터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약 50분 후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두 번의 공격은 무력화되었지만 12명의 각성자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박은 뉴스를 들으며 유심히 지켜봅니다. 의사의 회상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는 대재앙 이후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해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각성자였다면 시시한 일은 그만두고 필드에서 사냥하며 부자가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그것도 모르는 걸 보니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게 틀림없다고 답합니다. 박은 그냥 설명이나 하라고 재촉합니다. 10년 전 전 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의 첫 차원 융합이었고 다른 세계들과 연결되어 몬스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날 전 세계 인구의 10%가 사라졌다. 당시 군대의 힘만으로는 곳곳에 나타나는 몬스터들을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군사력이 약한 지역에는 용병들이 투입되었다. 재앙 중에 사라졌던 사람들, 즉 소위 각성자들이 용병 자격과 몬스터 사냥 허가를 받았다. 그러자 박은 어떻게 용병이 될 수 있는지 묻는다. 남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일반인은 어렵다고 말한다. 우선 각성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각성자 중앙사무소에서 용병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녀는 꽤 복잡하다고 말했고 시간이 흘러 소녀는 어딘가로 향합니다. 운전기사가 도착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기사는 박에게 앞에 보이는 집이 알려준 주소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주인공은 차에서 내리며 모든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할머니가 위에서 그를 보며 누구냐 묻습니다. 그는 체르노 때문에 왔다고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고 박은 아직 기저귀도 못 대면서 어른인 척 말한다고 했다. 박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할머니는 여기 그런 사람 없다며 돌아가라고 한다. 소녀는 자기가 잘못 왔나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안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온다. 잠시 후 그는 문으로 다가간다. 근처 종이를 집어든 그는 형의 빚을 의아해한다. 얼마 후 소녀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정글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하지만 문명사회에서는 돈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장면은 한 건물로 전환됩니다. 박이 들어가서 자신의 각성자 카드를 내밉니다. 여자는 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용병 시험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알립니다. 박은 자신이 F등급 각성자인데 뭐가 문제냐고 묻습니다. 여자는 F등급으로 분류됐고 필요 수준보다 4점 낮다고 답합니다. 소녀는 2주 전 포털을 건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죠. 직원은 일반인이 포털을 넘으려다 몸이 두 동강나 죽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포털을 건너물 리 없다고 덧붙이죠. 어쨌든 각성자 학교에 다니거나 실전에서 포인트를 얻어 진짜 각성자가 되면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곳을 나온 박은 시스템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수원 고블린 필드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장면은 다른 곳으로 바뀝니다. 택시 안, 박은 저 벽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묻습니다. 기사님은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지도 앱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해요. 도시는 1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이동하려면 수백 개의 게이트를 지나야 합니다. 앱은 다운받으셨나요? 상황을 본 박은 즉시 다운로드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얼마 후 그는 목적지를 발견했고 택시는 수원 필드 27번 게이트에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소녀는 차에서 내려 거대한 구역을 마주합니다. 그는 저 게이트를 넘으면 사냥터가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하고 곧이어 그곳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2명의 군인이 꼼짝 않고 서서 주인공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사냥하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군인 중 한 명이 조용히 용병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만 박지우는 없다고 답합니다. 군인은 일반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때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다른 군인이 출구를 닫으라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 한 대가 현장을 뚫고 나타나고 안에서는 괴물이 한 남자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결국 차는 벽에 부딪힙니다. 한편 다른 군인은 괴물을 막으려 긴급 구조대를 부릅니다. 군인들은 차량을 포위하고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괴물이 차에서 나옵니다. 군인들이 발포 명령에 따라 괴물에게 여러 발을 쏘기 시작했고 괴물은 쓰러진 듯 보였습니다. 군인들은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게이트를 넘어온 괴물을 처리했다고 보고합니다. 다른 군인은 박지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괴물을 보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인공은 현장 밖으로 걸어 나오며 여긴 들판이지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를 한 대 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주변을 둘러보며 서라벌시 외의 모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것인지 믿기 어려워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밤이 찾아오고 박지우는 이 어둠이 낯설지 않고 매우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폐허 속을 걸으며 이제 사냥할 시간이라고 말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무겁다는 생각에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들을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전력 질주하죠. 이내 능숙하게 건물 꼭대기에 다다릅니다. 발을 등지고 건물 꼭대기에 선 박지훈의 모습은 장관이었죠. 하지만 그가 멋있어 보이려고 거기 선 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눈을 감고 집중하며 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 감각을 활성화합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그곳부터 시작합니다. 손쉽게 건물을 내려오는데 저 신발의 접지력은 외계 기술 같아요. 텅 빈 거리를 헤매던 그는 수상해 보이는 어두운 골목으로 다가갑니다. 골목 끝에서 고블린 무리가 저항 못하는 개를 저녁거리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괴물들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는 걸 보니 엄청 굶주린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개는 쉽게 당하지 않았죠.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는 개를 살펴보며 살짝 비꼬는 듯한 어조로 도움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개의 절박한 눈빛이 그래라고 말했겠죠. 상관없었습니다. 고블린들은 이미 선택을 마쳤고 인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주 좋죠. 박은 씩 웃으며 싸움에 뛰어듭니다. 눈 깜짝할 새에 몸을 돌려 뒤에서 공격했죠. 첫 고블린은 머리가 몸에 박힐 정도로 세게 맞고 즉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눈앞에 시스템 창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류 메시지가 연달아 나타났고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면은 그의 행동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려는 사이 다른 고블린들이 그 틈을 타 공격해왔습니다. 녀석들은 자신감이 넘쳤지만 한 대 맞고 이빨이 모두 뽑히면서 그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KO였죠. 동료들이 학살당하는 걸 본 마지막 고블린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당황해서 건물을 기어 올라갔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꼭대기에서 멈춰 자신이 마주했던 괴물을 확인하려 뒤돌아봤고 결국 마주쳤습니다. 박도준이 그를 따라잡아 던져버렸고 그는 추락사했습니다. 땅으로 돌아오자 그의 직업 능력을 표시하려다 오류가 발생했다는 시스템 창이 나타났고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0년 전 맨몸으로 숲을 뛰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을 때 스텝 포인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지구에서도 시스템 창이 계속 작동하는 걸까요? 더 중요한 건 이 오류들이 그가 이 세계로 돌아온 후 약해진 몸과 관련이 있을까요? 갑자기 업적 상점 창이 나타났고 박도준은 호기심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는 7포인트와 몇 가지 아이템을 살 수 있었어요. 대단한 건 없었지만 몇 개를 고르자 아이템들이 마법처럼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음식을 맛보려던 찰나 어떤 소리에 시선이 멈췄죠. 이전에 봤던 개였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고 옆엔 강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죠. 박도준은 천천히 다가가 개의 몸에 손을 얹자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개는 본능에 따라 이제야 편히 쉴 수 있다고 느꼈지만 박도준은 이대로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개는 말없이 애원했습니다. 내 새끼를 부탁해. 박도준이 잊을 리 없죠. 이 세계에서 늑대는 가족이었으니 운명이 반복되는 걸까요?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 개에게 건넸습니다. 아마 자신보다 더 배고팠을 겁니다. 그 후 그는 일어나 땅에 흩어져 있는 고블린 시체 쪽으로 걸어갔다. 총 7구였다. 아직 밤이었지만 그는 해 뜰 때까지 그 일을 마쳤다. 그는 새끼를 지키다 죽은 개를 위해 간단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순간을 기리며 말없이 그곳에 머물렀다. 한편 27구역 입구는 교통체증으로 아수라장이었다. 경적 울리고 운전자들은 지나가려 애썼다. 하지만 죽은 고블린을 짊어진 남자가 나타나자 소음은 멎었습니다. 비록 죽은 괴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에 뒷걸음질 쳤다. 주인공은 고블린 시체를 팔아 $10,000 이상을 벌었습니다. 가장 값비싼 것은 몬스터 안의 크리스탈. 그게 진짜 전리품이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돈은 전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액수에 놀라 던전에서 크리스탈을 더 모으면 얼마나 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시 다른 곳에선 편의점 근처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한 남자가 아이 초콜릿을 사며 친구와 담소를 나눴죠. 트럭으로 돌아온 남자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고 집에 가고 싶었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귀가하던 길에 갑자기 박준호라는 이름이 불렸고 그는 경고도 없이 날아온 주먹에
맥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에 걱정했다는 얘기가 오고 갑니다. 남자는 그 사람을 보더니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들이 박준호의 형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난번보다 나아 보인다며 자신들이 여기에 몇 번이나 왔는지 묻는 거죠. 잠시 후 준호는 돈을 꺼내며 이게 받은 돈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고지서를 세던 남성은 월세가 8,000 브라질 헤알이었고 누적된 연체 이자가 6,000 브라질 헤알을 넘어섰다며 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는 돈을 구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사흘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남자는 준호를 다시 때리며 사흘치 이자가 얼마냐고 묻고 거짓말은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준호를 부르자 다른 남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준호는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잠시 후 주인공은 형에게 다가가 준호가 맞냐고 묻습니다. 과거 회상에선 준호가 괴롭힘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직후 주인공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호는 동생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준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의 동생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회상에서 불명 폭발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더욱이 폭발과 함께 포털인 붉은 구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준호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갑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집에 있어 기뻐하지만 다른 형제의 행방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폭발이 일어나고 여러 마리의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거대한 눈이 준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사라집니다. 현재로 돌아와 박시우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준호가 많이 컸다며 흐뭇해하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동생이 죽은 줄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직후 다른 남자가 상황에 끼어듭니다. 그는 저 남자가 정말 준호의 형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박시우가 그 남자의 머리를 잡습니다. 순식간에 남자는 뒤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지켜봅니다. 주인공이 남자를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옆으로 멀리 나가 떨어집니다. 두 부하들은 그 광경에 깜짝 놀라죠. 박시우는 동생에게 다치지 않았냐고 묻고 괜찮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남자가 박시우에게 달려들지만 그의 발차기에 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합니다. 다른 남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주인공이 각성자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잠시 후 박시우는 남자에게 다가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못 들었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죠.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내 박시우는 남자에게 돈을 건네주며 떠나라고 합니다. 얼마 후 밤이 찾아옵니다. 한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는 주인공과 그의 동생이 서 있죠. 할머니는 저 남자가 정말 동생이 맞냐고 묻고 준호는 확신에 차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박시우는 할머니께 고기 좀 사왔다고 합니다. 이에 할머니는 가족끼리는 연락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다 잠들었다며 서두르라고 합니다. 집안에는 한 소년이 잠들어 있고 박시우는 준호에게 저 아이가 그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준호는 이름이 건호이며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라 답합니다. 박시우는 아이 엄마는 어디냐고 묻죠. 준호는 아내가 떠난 건 자기 탓이라며 가족에게 잘해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박시우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술을 마시자고 했고 이들은 곧 식탁에서 술을 마십니다. 준호는 박시우가 사라진 후 줄곧 죽은 줄 알았는데 늙지도 않고 살아있었다고 말합니다. 박시우는 빚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준호는 빚이 22만 헤알 정도지만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이제 직업도 있고 일도 하고 있다네요.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묻자 준호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시우는 트럭이 준호 거냐고 다시 묻습니다. 준호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머니 아들 것인데 자신이 빌려서 쓰고 있다고 하네요. 주인공은 할머니 아들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준호는 대재앙 때 시우가 죽었다고 들었다고 답합니다. 얼마 후 소녀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눈앞에 개가 보였습니다. 옆을 둘러보니 아빠가 있었죠. 준호는 아들이 벌써 일어났냐며 반가워합니다. 소녀는 쑥스러워하며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아빠는 삼촌이라며 인사하라고 합니다. 잠시 후 소녀는 개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항상 개를 원했거든요. 주인공은 둘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말에 어리둥절해합니다. 주인공은 모든 일을 자기가 처리할 테니 트럭만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반면 준호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몬스터를 사냥하고 싶다고 대답하죠. 준호는 방금 들은 말에 깜짝 놀랍니다. 잠시 후 장면은 지휘 통제실로 전환됩니다. 그 여자가 주인공을 축하하고 있네요. 주인공은 각성자로 등록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단 하루 만에 능력치를 올렸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자신이 F등급 드루이드냐고 묻습니다. 여자는 이제 그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금융거래도 가능하다고 하죠. 그녀는 무언가를 건네며 작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각성자로 등록하는 것이었죠.
또한 각성자 중앙 앱 다운로드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랭커가 될 차원 에너지를 모으라고 말합니다. 연금 등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인공이 상태창 여는 법을 아는지 묻죠. 최근 기술 문제로 인터페이스가 변경됐고 그 순간 박 씨가 키워드를 말하자 시스템 화면에 그의 모든 스탯이 표시됩니다. 박 씨는 자신의 스탯이 낮은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박 씨 형의 트럭으로 바뀌고 형은 동생이 휴대폰을 얻어 기뻐하죠. 동생이 정식 각성자가 된 것을 축하하죠. 통화 중 그는 마지막 배달을 마친 뒤 바로 동생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각성자가 되었으니 남은 건 용병 시험뿐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먼저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준호는 아직 F급이라 몬스터 사냥 준비가 안 됐다 했지만 주인공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준호는 정말 자기 동생이 맞는지 의아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목적지로 걸어가던 주인공은 게이트가 닫힌 것 같다고 말해요. 한편 77번 국도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게임에 늦을까봐 서두르고 있는 듯합니다. 차 안에 탄 일행은 초조해 보였지만 다른 남자는 진정하라며 말합니다. 어차피 키워드 각성자인데 뭐가 두렵냐고요? 성공하기만 하면 던전을 클리어하고 길드의 정식 레이더가 될 수 있는데 벌써 잊었냐고 묻습니다. 다른 남자는 그들이 너무 무능하다고 짜증냅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고 백 없었으면 여기 못 왔을 겁니다. 조금 더 앞서 소녀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소리가 그쪽에서 난다고 짐작했습니다. 잠시 후 청년은 짐승이 아닌 문명인들 간의 싸움이라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기에 놓칠 수 없었죠. 그리고 장면은 누군가 팔을 잃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그 전투 위에서 주인공은 차갑게 관찰하고 있고 소란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박 씨는 짜증을 내며 죽이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려서 저들을 처리하는데 왜 그리 오래 걸리냐고 묻죠. 그 남자를 본 군인은 깜짝 놀랍니다. 남자는 짜증을 내며 즉시 처리하라 말합니다. 다른 남자가 그에게 현상금 20만 헤알이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주인공은 그 남자의 말을 엿듣다 죽이면 받을 금액에 놀랍니다. 그 남자를 본 군인은 경악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무리는 그들을 끝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현상금이 그 정도이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무리는 전력을 다해도 이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몇 초 만에 주인공이 나타나 다른 군인들을 향해 갑니다. 박 씨를 본 남자는 당황하고 다른 군인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의아해합니다. 남자는 군인을 향해 걸어가며 누구냐고 묻죠. 한편 박 씨는 자기 머리에 걸린 현상금이 그렇게 높냐고 되묻습니다. 남자가 확인하며 소년의 정체를 묻자 박 씨는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라고 답합니다. 부하들은 소년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잠시 후 남자는 주인공을 비웃기 시작하며 중앙관리국 소속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던 길이나 가지 그랬냐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은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남자는 박이 5초 넘게 자신을 봤으니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곧이어 남자가 부하들에게 박을 공격하라 명령하고 그들은 소년에게 칼을 겨눕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 모습에 모두가 경악합니다. 박은 웃으며 그게 마법이냐고 아주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속박 능력으로 주인공을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공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서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검을 꺼내 자신을 건드리기 전에 신중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 순간 박서준이 남자를 공격하자 남자는 다친 듯 보입니다. 박서준은 다른 잔재주는 없냐고 묻죠. 이어 남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연타를 날립니다. 남자는 뒤로 나가 떨어져 패배한 듯 보입니다. 박서준은 정말 지루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남자는 박서준이 너무 강해 저자를 쉽게 제압했다고 여기며 과연 주인공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군인들은 소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박서준이 그들에게 계속 싸울 거냐고 묻자 군인들은 아니라고 답했죠. 얼마 후 주인공은 한 곳을 가리키며 그리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혹시 밧줄이 있는지 묻자 한 남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주인공은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현상금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 남자와 협력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를 넘겨주면 부자가 될 거라고 말이죠. 남자는 눈물글썽이며 자신을 배신한 동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도왔는데도 버려지다니요. 박서준은 그제야 정신이 드냐고 물었습니다. 일행은 남자를 쓰레기라며 욕하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그들을 처리해도 얻는 게 없냐 묻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가 그들 모두 범죄자라며 현상금이 걸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죠. 그저 쓸모없는 불황자일 뿐이라고 주장했고요. 한편 남자는 박서준을 부르며 도시의 법이 뭐길래 그렇게 거리낌이 없냐고 묻습니다. 바로 이곳, 이 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자신을 풀어주면 박서준이 왕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하죠. 그때 주인공은 조용히 하라며 남자를 다시 걷어찼고 남자는 기절한 듯 보였습니다. 박서준은 그들 모두에게 현상금이 걸려있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대부분 전과자라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불행해했습니다. 박이 너무 많지 않냐고 묻자 소녀는 두고 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모두 낮잠 잘 시간이라고 답합니다. 얼마 뒤 장면은 도로 위 차로 바뀝니다. 차 안에서 소녀는 큰 도움을 받아 보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럴 필요 없다고 대답합니다. 다른 남자가 박 씨 덕분에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죠. 박 씨는 자신을 위해 해줄 일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일행은 그의 특수 능력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각성 능력은 검술이며 스킬북을 통해 추적수를 배웠다고 답합니다. 박 씨는 책으로 마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남자 역시 놀라며 박 씨에게 정말 스킬북이 뭔지 몰랐냐고 묻습니다. 한편 주인공은 나중에 유용할 전투, 마법 능력 한두 개쯤은 배워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거대한 빛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광경에 놀랍니다. 그는 저게 포탈이냐고 묻습니다. 소녀는 그 질문에 놀란 듯 네 하고 대답하더니 가장 낮은 1레벨 던전이라 그리로 가려던 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용병 자격증만 있었어도 저곳에 갈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합니다. 그 말에 놀란 남자가 박 씨에게 자격증이 없었냐고 묻자 박 씨는 정말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포탈이 열리면 군대가 먼저 해당 지역을 확보하고 필드의 몬스터들은 공격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잔챙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레벨 던전이 열리는 이 등급의 낮은 레벨 필드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로는 그 레벨을 넘어서기에도 부족하죠. 결국 이 레벨 던전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혼란스러운 남자는 1레벨 던전조차 가보지 않은 이 신입이 어떻게 그 C등급 남자를 이겼는지 의아해합니다. 박 씨는 자신을 보는 남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남자는 사과하며 박 씨의 등급을 물었습니다. 김 씨가 F등급이라고 말하자 남자는 완전히 할 말을 잊습니다. 이어서 박 씨는 무슨 부탁을 하면 좋겠냐고 묻고 장면은 아까 그 게이트로 전환됩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려는데 아까 그 남자가 일행과 함께 부상당한 채 게이트 밖으로 나옵니다. 전투 중에 벌어진 일 때문에 다른 소녀는 한 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의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남자는 짜증을 내며 요즘엔 아무에게나 용병 자격증을 주냐고 투덜거립니다. 그는 길드 복귀 후 이 바보들을 뽑은 놈부터 걷어차 버릴 겁니다. 하지만 다른 소녀는 길드 사정을 아니까 신입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며 그를 진정시킵니다. 이 모든 걸 알지만 남자는 여전히 화가 납니다. 부모 잘 만난 놈들은 쉽게 각성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고 나면 부모가 용병을 고용해 던전 버스를 태워주니 금세 길드에 들어와 임무에 나설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이들을 받아주니 길드원만 고생하죠. 대장의 짜증을 눈치챈 남자는 머리도 식힐 겸 한잔하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남자는 1레벨 던전 소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습니다. 별일 없었냐는 질문에 한 군인이 방금 어떤 사람이 약탈자 10명을 데려왔다며 큰일이 있었다고 답합니다. 포로 중에는 익히 들었던 C랭크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오늘 캠프에 방문할 고위 랭커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용병 자격증도 없는 F랭크 초짜가 그 남자를 잡아왔다고 답했고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떻게 된 일이냐고 되묻습니다. 군인은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목격자 말로는 F랭크가 남자를 그냥 두들겨 팼다고 했습니다. 놀란 남자는 아까 터널에서 본 사람이 아닐까 짐작하며 그 F랭크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군인은 그가 포털 쪽으로 향했다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그 소년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려 포털로 향했습니다. 가치가 있다면 귀중한 것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내 남자는 트럭에 탔고 다른 남자가 무슨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그 소년이 포털로 들어갔는지 물었습니다. 한편 주인공은 형과 함께 포털로 들어가며 이번에는 전혀 아프지 않았고 옷도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니어는 차원 에너지가 없으면 포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것처럼 던전 재료로 만들어진 이 옷들은 무사히 통과한 거죠.
옆을 본 박은 앞에 있는 게 뭐냐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주니어는 그건 문이라고 불리는 거라고 대답했죠. 방금 들어온 포털은 38개의 던전 전체로 통하는 여러 문 중 하나였고 그 순간 둘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이 문이 사라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자는 던전 클리어 시 다시 나타난다고 답했습니다. 주인공은 몬스터를 다 죽여야 하는지 물었죠. 소녀는 가장 강한 보스만 죽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주인공은 빨리 끝내겠다 말했죠. 하지만 주니어의 기다려달란 요청에도 주인공은 듣지 못한 듯 재빨리 뛰어내렸습니다. 남자는 놀라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소문의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힘이라면 1단계 던전 클리어 기록을 깰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겐 추적 능력조차 없어서 시간 안에 문 위치를 찾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요. 만약 갇히게 된다면 포탈과 같이 사라질 수도 있었죠. 다시 분석기를 든 남자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주인공이 들어간 문은 방금 닫혔고 이에 남자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주인공의 포탈 안으로 바뀝니다. 그곳엔 몇몇 몬스터들이 배회하고 있었죠. 그중 하나가 무언가에 맞고 뒤로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은 꽤 흥미로운 걸 가지고 다닌다며 몬스터들 몸속의 돌을 추출하기 시작했고 3마리나 잡았는데 블러드 크리스탈은 하나뿐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레벨업이었습니다. 한편 그 남자는 박이 처치한 몬스터 수를 궁금해하며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얼마 뒤 소녀는 추적 능력으로 주인공 위치를 찾아냈고 100이 업적 포인트로 능력 2개를 살 수 있단 말과 함께 자신의 스탯을 확인한 뒤 야수 길들이기 능력을 구매했습니다. 그 순간 몬스터 2마리가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죠. 이걸 본 그는 놈들을 제압한 뒤 손쉽게 해치웠고 시스템은 그에게 업적 달성을 알렸습니다. 시스템은 데이터 동기와 충돌로 인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다시 알렸고 박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후 소년이 이 레벨로 레벨업했다는 알림이 떴고 평소처럼 스탯이 올라 기뻐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100포인트로 다음 나무 정령 능력을 샀습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능력이 생겼음을 알렸고 소녀는 나무 정령 소환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에 빛이 감싸더니 녹색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박은 깜짝 놀라 그제야 그 힘을 알았습니다. 정글에서 처음 봤을 때는 무슨 반딧불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령에게 고블린들을 찾아달라 부탁했어요. 주인공의 명령에 정령은 사라진 몬스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은 나무 정령이 초목과 나무의 기억을 자신에게 전송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소 느렸고 자신의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능력과 상태창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색과 추적, 2가지 능력이 있는 걸 확인하고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둘 다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즉시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는 탐색 능력을 기준 삼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추적 능력을 사용하자 고블린들이 이미 죽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랐죠. 옆을 보고는 그는 보통 고블린이 아님을 짐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까 그 소년이 다른 몬스터에게 공격받고 있었죠. 한편 박은 그에게 뭘 하냐고 물었습니다. 주인공이 돌아오자 기쁜 듯 미소 지었고 청년은 혼자 사냥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었다고 대답하며 주인공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인공은 즉시 괴물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막아냈고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박 씨가 괴물을 바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몬스터는 완전히 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이미 덮쳐 생각할 틈도 없었죠. 그는 몬스터를 해치웠고 시스템은 레벨업을 알렸습니다. 그는 120업적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주인공을 지켜보던 청년은 그의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박은 문이 열렸으리라 짐작했고 청년은 그의 추측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죠. 얼마 후 그들은 게이트를 나왔고 아까 그 무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현상금 사냥꾼을 잡은 그 남자인지 궁금해했어요. 주인공이 돌아오면 강 대장에게 연락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정보를 보며 던전 클리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소녀는 팀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은 알겠다며 창고에 옷을 전부 놔두겠다고 했습니다. 장면은 그 장소로 바뀌고 이미 옷을 갈아입은 박은 배가 많이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놀랐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박이 맞냐고 물었고 소녀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길드의 27 전투팀 대장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공과 그 남자는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박은 그에게 신라 길드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그에게 길드 가입을 권했고 성장을 도울 환경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소녀는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남자는 아이가 길드 가입을 거절하자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도대체 뭐냐는 듯 물었습니다. 만약 길드에 소속되어 있다면 공식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소녀는 어느 길드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들 길드가 4위지만 최상위 길드 간 실력 차이는 거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남의 밑에 있는 걸 싫어한다고 답했고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집에 있었고 그들이 아직 안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부자지간에 좋은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나타나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냐고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날씨가 낮잠 자기 좋다며 할머니께 앉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빨래 널어야 해서 시간이 없다고 답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모든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소녀는 결국 할머니를 돕게 되었죠. 그러자 할머니는 그가 정말 준호의 혐인지 물었고 주인공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할머니는 벤자민이 집에 와서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했지만 박 씨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응수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는 이상한 괴물들이 판치는 세상에 젊어 보이는 것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10년간 못 봤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이번엔 가족 마음 아프게 말고 몸 좀 챙기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을 들은 박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말라며 쉽게 죽지 않는다고 했죠. 잠시 후 소년의 형이 아들과 함께 나타나 주인공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은 남자에게 종이를 건네자 남자는 어리둥절하게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박은 빚진 돈이니 생활에 보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빚 빨리 갚고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말했죠. 형은 감정이 벅차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은 너무 감상해졌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떠났고 박은 다시 형을 불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먹고 마실 돈은 있냐고 물었죠. 남자는 돈이 충분하고 곧 돌아오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은 테라스에서 조카를 돌봤습니다. 그 순간 시스템 창이 나타나 그 대상을 따라다니는 이름을 지으라는 메시지가 떴고 박은 걔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는 바쿠라고 짓자고 제안했고 박은 나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걔의 이름은 바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워있던 아이는 너무 배고프다며 아빠가 왜 안 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형의 트럭을 본 박은 형이 이미 도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중을 나가기로 했죠. 잠시 후 아이는 주인공과 함께 트럭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박은 이 광경에 의아해했죠. 잠시 후 밤이 되어 장면은 한 건물로 바뀝니다. 한편 건물 안 사람들은 카드게임을 하는 듯 했어요. 한 남자가 이번 주에 싸움이 시작되냐고 물었죠. 다른 남자가 그렇다고 대답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모두 미호에게 돈을 걸었다고 말하죠. 남자는 호라이즌 소식을 묻습니다. 지난번 큰 돈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때 누군가 문을 격렬히 두드립니다. 짜증난 남자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다른 남자들은 소란을 확인하려 일어섭니다. 그 순간 문이 부서져 열리고 온통 피투성이인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남자의 머리를 잡아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본 남자들은 의아해했죠. 문틈으로 날카로운 시선이 향하자 그 순간 아수라장이 펼쳐졌고 충격에 빠진 무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초 만에 캐비닛과 무기가 날아왔고 곧바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방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보스는 주인공이 순식간에 모두를 쓰러뜨리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다른 남자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묻자 그는 아무래도 각성자인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주인공이 남자에게 테이블을 던집니다. 그러고는 바로 테이블 위로 올라가 이름이 김씨냐고 묻습니다. 짜증이 난 남자는 자기 이름이 맞다며 주인공에게 누구냐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박종호의 빚을 정산하러 왔다고 답하죠. 남자는 미친 거 아니냐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패놓고 각성자 행세를 하냐고 따집니다. 무사히 넘어갈 생각은 말라고 하죠. 바로 그 순간 남자는 뺨을 맞습니다. 주인공은 빚 갚으려는 사람을 왜 때리냐며 자기 형이랑 돈만 받고 떠나면 될 일 아니었냐고 묻습니다. 왜 선을 넘어 형에게 그런 짓을 했냐고 따지죠. 뺨을 맞으며 남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은 그에게 빚을 갚을지 아니면 죽도록 맞을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바로 빚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무리 전체가 주인공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의뢰인 존 로뎀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모든 빚이 청산되었다고요.
그러자 박은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며 그러면 죽은 목숨으로 알라고 경고합니다. 무릎을 꿇은 채 그들은 모두 소년의 말에 수긍했죠. 하지만 무리 중 한 명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얼마 후 그 남자는 주인공이 이미 떠났다고 말합니다. 짜증이 난 남자는 계획을 세우며 소년이 자기에게 뒷배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장면은 한 건물로 바뀌고 아까 그 길드장은 새로운 인재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박의 정보를 보며 그 사람을 살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작 F랭크일 뿐이고 심지어 그날 각성자로 등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프로필을 자세히 볼 수 있으니 더 흥미롭다고 말했지만 시스템에서 접근이 거부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대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안을 뚫고 정보 접근에 성공했죠. 그런데도 왜 프로필이 기밀인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아직 길드에 미가입했고 사연이 더 있는 듯 했습니다. 남자가 능력을 확인해보라 하자 소녀는 마법사 계열이라 답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전에 현상금 높은 자를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그가 10년째 실종자라는 말에 상황은 더 이상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특수요원으로 여겼습니다. 남자는 자기 능력만 믿고 강할 거라 생각했지 정보기관 소속일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소녀는 이 사람을 영입하는 건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 소속인 게 100% 확실하다면서요. 그는 소란을 떨 때부터 알아봤다고 했죠. 화제를 바꾸려던 그 남자는 커피 마시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특수요원이 1급 던전에 간 이유를 물었고 소녀는 뭐가 중요하냐고 되물었죠. 남자는 주인공을 계속 주시하라 부탁했지만 소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병원으로 전환됩니다. 주인공이 형을 찾아가 깨어났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형이 온 것을 보곤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묻습니다. 준호는 형이 많이 먹는 게 회복에 좋다고 들었다고 답합니다. 박은 몸은 좀 괜찮냐고 묻죠. 준호는 내일 붕대를 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용병 시험이 내일인지 묻자 소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시험 합격 후 길드에 초대받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걸 원치 않았죠. 한때 자신이 숲의 왕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어떤 그룹에 들어가 부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주인공에게 상위 길드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필요 없다고 했죠. 직접 길드를 만들겠다고요. 준호는 믿기지 않아서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만들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험가 사무소 슈에는 건물 안을 걷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한 나이 든 남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그는 담당 구역에 2번이나 구멍이 났고 어제 게이트가 브릿지, 포털이었다면 도시는 이미 잿더미가 됐을 거라 했습니다. 소녀는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냐고 물었죠. 하지만 남자는 포털 부장이 하루 종일 자신을 귀찮게 해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지만 소녀는 요즘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건네며 헛소리 말고 당장 읽으라 했습니다. 슈에 역시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육체 노동을 시키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녀뿐만 아니라 처음도 아니라고 답했죠. 그 직후 짜증이 난 소녀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화났다고 후보들 막 퇴짜 놓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운 판이라고 상기시키면서요. 슈에는 자기 몸도 못 지키는 멍청이들은 없는 게 낫다고 답했죠. 이내 화면은 다른 곳으로 전환됩니다. 한 무리가 이번 시험 통과를 논의 중이었습니다. 한편 한 남자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었죠. 이곳에 모두가 용병 자격증 시험에 참가한 것이었죠. 곧이어 다른 무리가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시험 시작으로 방송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공이 나타나 그 소년을 보고 있었죠. 소년은 박에게 방송이 처음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공이 묻자 소년은 비켜달라 했습니다. 잠시 후 감독관이 자기소개하며 앞으로 3일간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21명의 감독관이 시험 통과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도착 시 번호표를 받았으리라 생각했죠. 이제 감독관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이름이 불리면 자신의 감독관 앞에 한 줄로 서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이들이 호명되고 마침내 주인공 차례가 되어 15번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언가에 놀랐는데 감독관이 아까 그 금발의 여자였던 거죠. 그녀를 본 주인공은 오랜만에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녀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고 남자는 그들에게 각자 대기실로 가서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아까 방송하던 소녀는 시험 통과가 어렵다고 시청자들에게 자랑하며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 바로 탈락할 것 같아 보였죠.
알고 보니 아까 그 스트리머도 주인공이 있는 방에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옆에 있는 소년을 보고 아까는 신나 보이더니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묻습니다. 소년은 주인공을 보고 그 사람인 걸 깨닫고 사람들이 괜히 금발 여자를 마녀라 부르는 게 아니라며 혹시 그 악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을 탈락시킬 수 있었죠. 그러자 박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잘못이지 왜 감독관 잘못이냐고 되묻습니다. 짜증이 난 소년은 박이 자기 말을 무시했다며 애초에 쓸모없는 놈인 걸 알았으니 선배에게 예의 좀 차리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불만 있으면 남자답게 싸움으로 해결하자고 답합니다. 소년은 자기가 만만해 보이냐고 물었고 박은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화가 난 소년은 박에게 진짜 미치겠네라며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는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어 짜증을 내며 다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장면은 링 경기장으로 바뀌고 주인공은 소년과 함께 싸움을 준비합니다. 소년은 박에게 2번은 더 싸워보고 왔어야 했다며 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TV 카부를 아는지 묻고 보기와는 다르게 유망한 유튜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은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이 말에 소년은 더욱 화가 나 박에게 교훈을 줘야겠다고 말합니다. 관중들은 스트리머를 응원하며 싸움에 흥분했습니다. 그의 취미는 박처럼 무례한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본 주인공은 꽤 재밌어 보인다고 말했죠. 이에 스트리머는 박에게 병원비를 요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인공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죠. 그러나 최가 현장에 와서 모두에게 즉시 대기실로 돌아가라 명령했고 그 결과 무리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최는 주인공과 남자를 보며 시험에 떨어지고 싶냐고 묻고 설명은 필요 없으니 한 명이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지는 사람은 시험에서 떨어지니 계속 싸우라고요. 이를 본 스트리머는 저 여자가 미쳤으니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그러자 박은 싸움을 준비했죠. 스트리머는 긴장하지 말라며 이건 주인공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사과했죠. 그 순간 소년이 박에게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주먹에 맞아 쓰러지고 맙니다. 이걸 본 최는 그를 처음 만난 날부터 느꼈던 불편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최를 본 박은 왜 그렇게 정신이 팔려있냐며 싸우고 싶으면 링으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죠. 자신이 이기면 다른 남자를 실격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최는 어이없어하며 그 소년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링에 올라 소년이 이레귤러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은 그게 누군지 몰라 되물었어요. 소년은 주인공에게 달려들었고 주인공은 공격을 피했습니다. 최는 소년을 계속 공격했고 그는 방어만 했습니다. 다시 공격을 하려던 순간 최는 그가 이기면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년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방심하다가 치명타를 맞고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란 그녀에게 주인공은 예상보다 강하다고 대답합니다. 소년은 박이 자신의 공격을 견뎌낸 것에 놀랍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이라며 다시 달려듭니다. 그녀는 소년을 다시 공격하고 연이어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갑자기 반격하는 듯 보입니다. 결국 그는 소녀의 방패를 부수며 주먹을 날렸지만 아직은 역부족이었죠. 그럼에도 박이 방패를 부순 것에 그녀는 놀랐죠. 잠시 후 소년은 정말 재미있다며 그녀에게 다시 돌진합니다. 최는 그가 정말 이레귤러라고 말하죠. 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항복한다고 답합니다. 주인공은 싸움이 재밌어지는데 왜 그러냐고 당황하며 묻습니다. 소년은 이곳이 능력을 쓰기엔 너무 좁다며 다음엔 더 넓은 곳에서 싸우자고 답합니다. 박은 지구에도 그녀처럼 강한 여자들이 있냐고 물었고 최는 많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잠시 후 주인공은 그녀를 선택했다며 그러니 아이를 갖자고 자기와 짝짓기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의 뺨을 때립니다. 한편 스트리머는 깨어나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동시에 최는 그 말에 매우 짜증나서 자리를 떠납니다.